네,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미국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들 몇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미국의 병원에서 일하면서 뭔가 한국이랑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분량이 꽤 많아서 이게 상중하 편이 될지 상하 편으로 끝날지는 오늘 진행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면 USMLE 시험이 CS가 없어졌어요. 스텝 2 CS가 없어지는 굉장히 중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험은 OET라는 그 영어 회화 능력 시험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이전 의사고시는 USMLE 스텝 1이랑 스텝 2 CK만 이제 치르는 건데, 이제 스텝 1도 패스 페일로 바뀌잖아요, 2022년에. 그래서 사실상 스텝 2 CK만 열심히 하면 레지던트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국 의대생들한테 주는 미국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그 자격증, 그걸 이제 ECFMG Certificate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상 USMLE 2 CK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시험은 한국에서 치를 수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한국에서 미국에 지원하는 분들한테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참 궁금한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바로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지 않을까. 이 실기시험은 미국에서도 5군데밖에 치를 수 없는 상태였고, 시험 비용이 가장 많았던 시험이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까다롭게 부담스럽게 여기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큰 변화예요. 두 번째 업데이트는 제가 코비드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로 2방을 맞았고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병원에서 공급을 빨리 해줘서 정신과 전공의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셰퍼드 프렛 병원에서 그 2방을 다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조속히 빠른 시간에 백신을 다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 놀라운 점은요. 미국은 전원이나 입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정신과 전공의로 일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밤에 응급실에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를 입원시켜야 돼요. 근데 입원을 시키려면 병동에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병원에 자리가 없으면 다른 병원에 전화를 걸기 시작해야 됐어요. 전화해서 거기 있는 전공의를 깨운 다음에 병실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대부분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병실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설령 전화를 받고 병실이 있다고 해도 제가 그 환자 설명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일일이. 그럼 그쪽도 레지던트가 자고 있는 그 전임의 선생님을 깨워가지고, 교수님을 깨워가지고 이제 컨펌을 받고 그 다음에 입원을 시키는 건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전원을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환자가 아침까지 응급실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서야 낮에 입원을 하곤 했는데, 이게 혹시라도 제가 전화 돌리고 이런 전원 처리 중에 새로운 응급실 환자가 밀려오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막 뭐를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보통은 환자를 먼저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환자는 빨리 전원이 갈 수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적인 것 때문에 전원을 빨리 못 가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는 이제 전담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원 명령을 내리면 그쪽에서 제가 쓴 의무 기록을 다 검토를 해서 주변에 있는 정신과 병실이 있는 병원에 다 전화 연락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쪽 사무실 사람이 이제 그 제가 쓴 의무 기록을 요약해서 그거를 그쪽 병원에 전달을 하고, 그쪽 병원 전문의와 직접 연락을 해서 컨펌을 받고 전원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이 환자 입원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쪽에서 몇 시에 어느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타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회신을 줘요.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열심히 연락을 돌리다가 포기하고 오늘 안 되겠다고 저희한테 회신을 줍니다. 이러면 저희가 그동안은 다른 환자를 보면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병원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사가 할 수 있게, 다른 직종이 할 수도 있는 일은 다 다른 직종이 하게, 이렇게 분업을 되게 잘 해놨다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그거에 굉장히 놀랐고요. 어떻게 보면은 의사 일이 적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의사는 의사밖에 할
할 수 없는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돼서 일하는 동안에 굉장히 빡빡하게 일을 하긴 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입원은 밤에 주로 레지던트가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환자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정신과 환자는 특히 밤에 입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정신과라는 이유로 밤에 환자가 이제 깬다고, 병동에 있는 다른 환자가 깬다는 이유로 입원을 잘 안 시켰고,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같은 경우는 뭐 10시면 병동 문을 닫아요. 유리문을 닫고 또 폐쇄병동은 항상 닫혀 있고, 그래서 그 오후 10시 이후에는 절대 입원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설령 입원해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아침에 응급실에 있다가 이제 그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결정했는데, 미국에서는 주로 환자 퇴원을 이제 오후쯤에 다 시키거든요. 오전에 회진 돌고 오늘 퇴원해야겠다고 결정이 나면 이제 오후에 늦게라도 퇴원을 진행을 하는데, 당직의 역할은, 당직 레지던트의 역할은 이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 빈자리를 12시 전까지 채우는 게 그 병원 운영진의 가장 큰 목표예요. 왜냐하면 12시 전에 환자가 입원을 하면 그 날이 입원 일로 잡혀요. 그러니까 그 밤이. 그래서 하루 더 입원 병실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그날 그 침대를 이용해서 한 사람을 퇴원시키고 그 자리로 12시 되기 전에 환자를 넣는 게 그 침대를 이용해서 2명 환자분의 입원비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이거에 굉장히 목숨을 걸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임무에 최적화된 정예 병력이 바로 레지던트입니다. 그래서 레지던트가 밤에 주구장창 빈자리를 채우면서 입원을 시키는 거죠. 저는 하룻밤에 4명에서 5명까지도 입원을 시켜봤어요. 정신과 환자를. 이 정도 숫자면은 정신과에서는 면담 시간도 길고, 적어도 1시간은 다 걸리고, 또 초진 기록 쓰는데 드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노동이에요. 정신과 초진은 또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미국 당직 업무가 굉장히 빡세요.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밀도 있게 일하는 것 같고, 거의 일하는 시간에는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일을 하느냐 궁금하시죠? 미국에는 한국에 없는 나이트 플로트라는 당직 제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직은 아니죠. 나이트 플로트라 하면 일주일에 5일 병원에 출근을 하는데, 오후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빼미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러한 기간이 그 레지던트를 하는 동안에 한 2달이나 3달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밤에 깨어있고 낮에 자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나이트 플로트 제도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게 그동안 밀렸던 뭐 은행 업무라든지 뭐 병원 가야 되는 일이라든지 뭐 치과 가야 되는 일, 또 낮에 챙겨야 되는 일들이 밀려 있을 때 나이트 플로트 때 퇴근한 다음에 하고 잘 수 있거든요. 저는 나이트 플로트를 굉장히 즐겼어요. 왜냐하면 낮에 햇빛 쬐면서 남들 일할 때 그 쉬는 느낌, 노는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즐겼고, 저희 레지던트 프로그램에서는 나이트 플로트로 배정을 받으면 그 병동에 입원하는 사람을 다 입원을 시키고 오더를 내고 기록을 쓰고, 다른 과에서 혹시 응급 컨설트가 오면 그거를 뛰어가서 이제 보는 역할이었고요. 정신과는 특히 다른 과 환자 중에 밤에 갑자기 나 치료 더 못 받겠다, 집에 가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람이 진짜로 집에 가도 되는지 그 역량 평가하는 걸 컨설트를 주로 보거든요. 그걸 보고 또 정신과 병동에서 벌어지는 응급 상황들을 이렇게 케어를 합니다. 그게 나이트 플로트의 역할이고요. 세 번째 놀란 점은 미국은 의무 기록이 무지 길다는 거예요. 정말 길어요. 길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구 기준 때문이에요. 수가를 청구할 때 병원 입장에서 그 의무 기록에 그 꼭 넣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Review of System 몇 가지 이상, 임상적인 판단 난이도 뭐 몇 단계, 그리고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정신 상태 검사, Mental Status Exam 이거에 몇 가지 이상 이런 조건이 붙어가지고 그 병원 입장에서 의사들을 푸시를 해서 이걸 엄청 꼼꼼히 쓰게 해요. 그래야
그 병원 입장에서 수가를 최대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의료 소송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는 의무 기록에 보통 그 문장 전체를 써요. full sentence를 써요. 누락 없이. 한국은 뭐 이렇게 주어 뭐 이런 거 생략하고 되게 간략간략하게 그 phrase 위주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쓰면은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full sentence로 쓰다 보니까 의무 기록이 쭉쭉쭉 길어지죠. 세 번째는 읽고 요약할 소스가 엄청 많아요. 저희 메릴랜드의 경우는 크리스프라고 메릴랜드 인근 주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록, 응급실 기록 이런 게 전체가 집합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입원을 하면 이거를 뒤져서 저희 병원 마지막 입원과 현재 사이에 다른 병원에서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를 다 요약을 해야 되고, 또 PDMP라고 저희 메릴랜드에서 운영하는 그 항정신병 약이나 마약성 진통제 처방받은 기록을 모아놓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것도 확인을 해서 요약을 해야 되고, 정신과의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그 사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콜트로 갔던 기록을 모아놓는 사이트인데요. 생년월일이랑 이름만 사실 입력하면 미국은 범죄 기록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인도. 그래서 이런 기록도 요약을 해야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써야 할 의무 기록이 기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다 손으로 일일이 치지 않고 딕테이션을 하거든요. 이렇게 기계를 잡고, 드래곤이라는 기계인데 이걸 잡고 마치 그 비행기 기장이 된 것처럼 이렇게 안내방송 하듯이 쭉쭉쭉쭉 의무 기록을 읊으면 AI가 그거를 자기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그거를 영어 문장으로 쫙 쳐줍니다. 이게 AI라서 많이 할수록 자기의 문장 스타일을 인지를 하고 자기 발음을 인식해서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드래곤을 쓰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문장이 쭉쭉쭉 길어져요. 그리고 이제 수정도 안 하다 보니까 정말 길어지는데, 드래곤으로 입력한 의무 기록은 보통 한 1.5배 정도 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의무 기록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져서 읽을 때도 좀 짜증이 나고 쓸 때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번째 놀라운 사실은 전공의는 항상 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신과 전공의는 특히 병동에 출근하면 오전 내내 교수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혼자 생활하는 느낌이 아니라 누구랑 항상 같이 있어요. 학과는 다를 수도 있는데 정신과 전공의가 교수랑 의대생이랑 함께 이렇게 팀이 돼서 매일매일 모든 환자를 같이 면담을 하고, 레지던트가 먼저 면담을 팀이 보는 앞에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부족한 점을 교수님이랑 의대생이 끼어들어서 추가를 합니다. 항상 보는 눈이 있는 상태에서 면담을 한다는 게 엄청 부담이거든요. 한국에서는 항상 혼자 면담을 하고 나중에 회진 오는 교수님한테 따로 보고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함부로 못하고 요약하거나 뭐 누락시키거나 바쁘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 항상 긴장하는 상태로 일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트레이닝 받는 동안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었던 기억이 납니다. 회진을 보는데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제 그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그 환자를 한 명씩 담당을 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어떤 환자고 그동안 경과가 어땠고 이런 치료 계획이 있고 문제 목록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쭉 읊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교수님이나 사회복지사나 케이스 매니저, 그 환자에 대한 의견을 추가를 하고 그날의 플랜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 전체가 모두 의견을 개진을 하고 환자에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의사가 항상 모든 걸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직종의 의견도 굉장히 잘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레지던트로서 절대 혼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요. 대신에 여러 직종과 뒤섞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유연성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유머 감각 이런 게 한국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쳐지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팀원들의 이름을 빨리 외우는 거예요. 이름으로 팀원을 이제 부르는 순간 사실 팀플레이의 절반은 끝난 거거든요. 미국 대통령 중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 이름 외우는 스킬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성공을 했다는 말도 있죠. 네, 오늘의 마지막 5번째입니다. 미국 의대생들이 엄청나게 듬직한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3학년 때부터 미국 의대생들은 2명에서 3명 환자를 항상 담당해서 직접 보고, 이게 따로 학생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팀에 그냥 소속이 돼서 레지던트 같은 기능을 해요. 대신에 레지던트가 뭐 6명에서 7명 환자를 본다고 하면 의대생은 2명에서 3명 환자를 보는데, 대신 독립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그 레지던트랑 중복돼서 환자를 보죠. 그래서 매일 환자를 보고 매일 교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발표 전에 레지던트와 물론 상의를 하고, 뭐 배울 점은 여기서 배우고 자기가 자신 없는 점은 레지던트한테 질문을 하겠지요. 그 4학년이 되면 이제 서브 인턴이라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독립적으로 자기가 환자를 보기 시작해요. 이제 레지던트가 보는 환자랑 별개로 자기 환자를 2-3명 배정을 받아서 교수님 앞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때가 되면 3학년 때의 실력이 이제 다 다듬어져서 엄청난 임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환자도 직접 보고 의무 기록도 쓰고 오더도 넣고 하는데, 4학년이 되면 의대생들이 보통 읽지도 않고 환자 상태를 외워가지고 교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엄청 경악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뭐지? 특히 의대생들이 환자 보호자한테 상태를 설명을 하거나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 예전의 과거 병력을 청취하거나 뭐 퇴원 기록을 작성하거나, 퇴원 요약지죠. 또 질병 관련 교육 자료를 만든다거나 환자 관련 논문을 찾아가지고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엄청난 능력이 다 뛰어나요.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한국도 이런 의대 교육을 좀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레지던트 1년차 때 미국 의대생들보다도 제가 말을 못하고 일을 못하는 것 같아서 자괴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미국 와서 힘들었던 점은 다음 기회에 모아서 다루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똥밭에서 불렀던 얘기가 좀 자극적이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그 한국 병원과 다른 미국 병원에서의 놀라운 점들, 좀 신기하지 않나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코멘트에 달아주시고요. 아직 누르시지 않았으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병원에서 놀라운 점들 추가로 몇 가지를 더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